안녕하세요. 양춘미 작가입니다. 이 부에서는 나도 책 한 권 내고 싶은데 책을 도대체 어떻게 쓰면 되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에디터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또 거창하죠.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출판사의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쓰기 기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책 안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많이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출판사의 에디터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대 북에디터 전문 교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혹은 사수가 없어서 왔어요. 저 뭐 더 잘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첫 시간에 뭐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저는 책을 쓰고 싶은데 에디터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은데 내 수업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10주 과정인데 10주를 다 듣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 수업이 됐는데 또 한 두 분 정도가 저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출판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맞아. 기존에 나와 있는 책 쓰기 관련 책들이 대체로 책을 그냥 한 권, 두 권 써본 분들이 책 쓰기는 이런 거다. 책 쓰기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1시간 안에 책 쓴다. 책으로 뭐 연봉 얼마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내용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작가잖아요. 책을 한두 권 써본. 근데 에디터가 쓴 책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거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서 또 쓰게 됐던 결심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다 보면 수많은 투고 메일을 받아요. 엄청 쏟아져요. 저 뭐 원고 투고합니다. 원고 투고합니다. 이런 거. 근데 몇 년 전부터 아마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메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그 포맷이 있잖아요. 형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데 왜들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쓰지? 어쩜 이렇게 줄 긋는 것까지 메일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오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시중에 책 쓰기 강좌 수강생들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메일을 보내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책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희석이 돼서 어떤 틀에 갇혀서 목차도 비슷하게 짜서 오고 개요도 좀 불투명하고 컨셉도 모호하고 이렇게 해서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메일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쓰기 강좌가 얼마인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도대체 얼마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화가 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엄청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렇게 가르칠 거면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차라리 우리한테 원고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대박 원고는 역시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바로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주면 출판사도 좋겠죠. 근데 저의 지인 출판 에디터들은 다 그래요. 선배 그거 진짜 안 봐요. 못 봐요. 쓸 거 없어요. 다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문제라기보다 구성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짜서. 그런 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다 알려줘야지. 그런 이상한 수업들 없어지게 다 알려줘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 기술을 쓴 거고 여러분들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만드는 법이 궁금한데 배우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감독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배우는 연기 잘하는 거 정도? 뭐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에디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책을 한 권 내는 거는 작가보다는 에디터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여기 어떤 일러스트를 쓸 거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거고, 누가 읽을 거고, 그들이 읽으려면 원고는 어때야 되고, 문체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디터거든요. 근데 작가분들은 사실 그 사람이 냈던 책, 그냥 자신의 이야기,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보면 에디터한테 듣는 책 쓰기 강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다 너무 갖고 싶으시죠?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까 그 책이 두 번째 책이긴 한데 저한테는 책 한 권 처음에 냈을 때 되게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또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내고 싶다 하시지 말고 그냥 책 한 권 내고 또 그 다음 책은 뭘로 해볼까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보시고 즐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창작의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책 한 권 내는 건 그렇게 또 만만한 일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내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 갖고 싶은데 오로지 출간만이 목적이다. 그냥 내 이름이 걸린 책 한 권만 있으면 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비 출판하셔도 돼요. 자비 출판이라고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업체가 많이 떠요. 그래서 사실 내 이름을 박은 책 한 권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독립출판. 요새 독립출판 서점이 굉장히 많고 어디 가보면 되게 예쁜 책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물 자체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독립출판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독립출판물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만 괜찮다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과정도 따로 있고, 실제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책이 원래는 독립출판물이었어요. 근데 독립출판물로 너무 인기를 끌었다가 기성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독립출판물로 놨다 일반 출판사에서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는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괜찮고, 그리고 굳이 지금 출판사 문을 두드리기 애매하다 하면 독립출판물로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림책이 됐든지 아니면 사진집이 됐든지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 보면은 소량으로 책자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사실 내 이름을 받고 내면 돼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출간만이 목적이다 하면 자비 출판하셔도 되고 독립출판하셔도 되고 소량으로 책자 찍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은 달성이 됐다, 그죠? 그 다음 목적을 한번 볼까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세가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뭐 TV에 나오는 방송인 분들이 인세가 얼마고 뭐 인세 수익이 뭐 몇십억이고 뭐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인세로 먹고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유명한 작가분들 아닌 이상은 인세로 밥벌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인세라는 건 뭐냐면요, 책을 한 권 팔릴 때마다 저자랑 계약한 퍼센테이지를 저자 몫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나가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 정가가 15,000원이에요. 인세율이 1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저자의 인세 금액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제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1,000부 팔리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0,000부 팔리면 얼마예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부 팔리면 좀 큰 것 같죠? 100만 부 팔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와 100만 부 나간 책이야 하는 책들 저자 인세는 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100만 부가 팔리는 건 로또보다 쉽지가 않아요. 책을 무조건 잘 쓴다고 해서 그렇게 책이 무조건 잘 나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세만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꽤 금액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1년에 한 작가가 책을 낼 수 있는 종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책이 10,000부만 팔려도 1,500만 원인데 여러분들 연봉 1,5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연봉 그죠? 못 살죠.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들어가는 노동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세를 목적으로 책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잘 돼서 부수익이 많이 생기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또 그런 정도로 두고 서브의 용돈 같은 개념으로 인세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가치를 높여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처럼 강연을 하는 분도 있고, 저는 본 직업은 있지만 강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책이 있고 없고가 되게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책이 있으면 좀 더 기회가 많아지고 제안이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냈을 뿐인데 이런 것도 하자고 하네, 이런 것도 하자고 하네, 이런 데서 제안이 오네,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대를 한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는 책 한 권이 잘 되면 명성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잘 되면 돈이기도 하지만 명성을 얻죠.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거는 내 가치를 높여서 좀 새로운 기회도 만들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대중서, 대중 출판물 만들고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명성과 뭐 이런 가치나 이런 게 높아지려면 일단 책의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좋지도 않은 책을 사람들이 읽고 우와 이 저자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아무도 없죠. 책의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컨텐츠는 뭐예요? 라고. 좋은 컨텐츠란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독보적인 컨텐츠, 그리고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나 독보적인 게 없는데 같은 거. 근데 독보적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독보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독보적인 건데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책 시장에서는 굉장히 키워드가 이렇게 푹 떠오르는 키워드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고 김미경 선생님이 책을 내셨어요. 그러면 엄마의 자존감을 얘기한 사람 없었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또 새로운 키워드, 뭔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독보적인 거. 그렇게 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컨텐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뭔가 실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뭐냐면 컨텐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가 갖고 있는 거. 근데 거의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13년 된 북에디터입니다. 13년 차 북에디터예요 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일한 지 3개월 됐어요. 북에디터로 일한 지 3개월 됐어요 하면 제 얘기가 신뢰가 갈까요? 안 가죠. 제가 3개월 됐는데 그동안 있었던 출판계 얘기를 다 썼어요. 책을. 그거 보고 뭔가 공감이 될까요? 안 되죠. 보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분야에 있었는지.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잘못된 얘기라도 왠지 맞는 말 같고 왠지 그런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거,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컨텐츠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회사 인사팀에 있는 분이라고 봐요. 면접관인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잘 보는 기술 뭐 이런 걸 해서 책을 냈어요. 새로워요? 새롭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독보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속에서 면접의 장면이 있다고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장면만 모아서 이야기를 풀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왔는 이런 케이스는 어떻고, 뭐 이런 건 어떻다. 뭐 이런 걸 막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에 컨셉이 하나 입혀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마냥 독보적이지 않더라도 독보적이게 포장할 수 있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세상에 책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라면 그림으로 풀어본 게 있다라던가, 사진으로만 설명한 게 있다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대담을 한 게 있다든가,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식으로 한 게 있다던가,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도 좋은 컨텐츠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꾸준함이 만들어낸 전문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미홈트라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 홈트의 여신? 뭐 그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스미 씨라고. 제가 그분의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분은 애 둘을 낳은 그냥 엄마예요. 근데 미국에서 살고 있고,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막 살이 찌고 그래서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으니까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리워서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팔로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를 물어봐요. 그럼 얘는 답해주고, 운동법을 공유해주고, 몇 년을 했어요. 한 3년도 넘었죠. 그러는 동안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커지고 이 사람은 다이어트 전문가가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난 그쪽으로는 하고 싶은데 하면 그쪽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가 알아주게끔 되어야 해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에디터지만 요가를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저는 요가를 매일 해요. 매일 하고 매일 물구나무 서기하고 뭐 이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요가책 내려고 했을 때 뭐? 왜? 너 요가를 알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가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나는 SNS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PR을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그 자격증은 따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까지를 보여주다시피 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 혼자서만 알아서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책은 결국 대중서로 나와서 팔려야 되니까. 팔리지 않는 책은 너무 슬픈 거잖아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막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별만 뽑아야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크기별로 정렬해야지, 또 어떤 누군가는 색깔별로 모아야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누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도 내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게 우선적으로 하면 굉장히 세밀하고 재밌는 컨텐츠 그 꼴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보면은 SNS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자 인지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니까 출판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맨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블로그 뒤지면서 책을 쓸 만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그거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낼 때는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은 SNS에 좀 올리면서 나에 대해서 알리고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좀 알려나가는, 그게 좀 필요하긴 하고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괜찮고 내가 원고로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하면 그냥 원고로 작성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자가 만들어진 채널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 블로그나 포스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브런치, 그다음에 유튜브, 퍼블릭, 스토리 펀딩, 팟캐스트 등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채널 어디든
한번 도전해서 꾸준히만 해보시면 책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 같은 에디터가 찾아갈 거예요. 너무 좋은 컨텐츠가 보이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알려질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럼 책은 어떻게 써요? 글쓰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요즘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글쓰기는 사실 책을 목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데, 글쓰기와 책 쓰기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책은 먼 산을 보고 생각해야 돼요. 산을 그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리는 건 아니에요. 산을 어떤 산을 그릴지를 생각하고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좋아야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뭐냐면 나 가을 산을 그릴 거야 라고 산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노랗게 물든 나무, 뭐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이런 걸 그려서 채워 넣을 거잖아요. 앙상하게 눈이 쌓인 나무를 그려 넣진 않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 한 거는 정말 산 하나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나로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책 한 권에. 뭐냐면 딴 얘기했다, 딴 얘기했다, 딴 얘기했다, 결론. 이게 아니고요. 책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얘기로 도입으로 흥미를 끌어오고 관련된 얘기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이나 이런 얘기를 같이 모색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1, A2, A3,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가는 게 한 전체로 봤을 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피자가 있어요. 맛은 똑같겠죠. 하지만 먹을 때 뭐가 더 편할까요? 그죠? A 쪽이겠죠? B는 누가 큰 거 먹었다고 좀 속상하고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책은 하나의 큰 꼴로 봤을 때, 피자라고 봤을 때 좀 균등하게 목차들이 좀 나열돼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좀 균일한 느낌으로 가야 이 책이 좀 정돈돼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통일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해서 장제목이 시작해서 밑에 걸 가운데 있는 걸 중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별이 소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꼴로 나오는 A라는 구조가 있는데, B는 한번 보세요. 어떤 거는 중제가 2개, 어떤 거는 5개, 어떤 거는 하나, 그리고 어떤 거는 소제가 중제 하나에 3개나 있고 어떤 거는 소제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착착착 내 머릿속에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다 읽고 나면 찜찜하고 뭔 말이지? 그리고 어떤 단락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같고 아까 이 얘기 또 했던 것 같은데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두서없어 보이는 책들. 그런 책들의 문제는 사실 글을 잘못 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구조가 잘못 짜져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쓸 때는 내가 써야 되는 구조를 굉장히 균일하게 놔두고 써나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에디터랑 의논해서 이걸 뭐 합치다던가 뭐 옮긴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약부터 진행까지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계약을 해서 할 때 어떤 출판사를 계약하고 싶어요? 좋은 출판사랑 계약하고 싶은데 이래요. 사실 좋은 출판사는 편집도 좀 깔끔하고 책도 잘 만들어주고 이런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출판사일 거고 또 마케팅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책을 또 잘 팔아요. 팔아야지. 잘 파는 것도 잘해야지. 그리고 인세를 밀리지 않고 잘 주는데도 중요하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책 나오고 한 달 뒤에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들이 좋은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어떤 에디터를 만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별, 네모, 동그라미 이 원고 보셨죠? 실제로 출판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고 하나를
100명의 다른 에디터한테 주면 100권의 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권의 각각 다른 책이 나온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책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에디터를 만나는 게 여러분 초보 저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좋은 에디터는 뭐예요? 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나라는 저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날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좋아해줘야 잘 뭔가 맞춰서 잘해줄 것 같고 애정을 갖고 있는 에디터, 그리고 내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에디터가 좋은 에디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에디터 어디서 만나요? 어디에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NS를 좀 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컨텐츠로 SNS 활동을 하잖아요. 아까 저자가 만들어지는 채널 수많은 것들 보여드렸죠. 그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 그걸 보고 그게 입소문이 나서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입소문이 나면 저 같은 에디터가 그걸 봅니다. 처음에 덥석 연락 안 해요.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잘할 사람인지, 그리고 뭐 하는지, 그리고 과거 것도 지켜보고 계속 이 사람의 컨텐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돼요.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정붙죠.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런 글을 쓰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계속 응원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에디터가 오게 만드세요. 좋은 꿀을 품고 있으면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에디터가 와요. 단 내가 컨텐츠를 갖고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오늘 책은 또 어떻게 낼 수 있나,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은 어떻게 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2부 강연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